여러분, 혹시 건강검진 결과지 받아보셨을 때 공복혈당 좀 높네요. 아니면 당화혈색소가 좀 높으신데요. 당뇨병 전 단계세요. 이런 이야기 듣는 분들 계시죠? 보통 그러면 상담하는 선생님이 술 줄이시고 면 요리, 빵, 국물 요리 줄이시고요. 운동도 하시고 살도 좀 빼셔야 돼요. 이런 얘기 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의사가 더 비만인 경우도 많고 더 안 좋은 걸 먹는 경우도 많죠. 이만큼 말이 쉽지 실천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뇨병 전 단계인 분들 결국에는 우리가 당뇨가 안 생기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당뇨병으로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관련된 연구가 있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비타민 D 이야기입니다. 2023년도에 비타민 D 수치와 관련해서 4,000명 이상의 당뇨병 전 단계 환자를 추적한 세계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모아서 메타 분석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모아서 보니까요. 비타민 D를 보충한 사람들이 정상 혈당으로 들어올 확률이 30%나 높았어요. 더 재밌는 게 이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용량 반응 비례 관계가 보여요. 무슨 얘기냐? 혈중 비타민 D가 20 표준 수준에 머물면 기본 방어력이 있는데 이게 40에서 50 사이로 올라가면은 당뇨 위험이 62% 감소하더라고요. 거기다가 50을 넘잖아요. 76%까지 그 위험도가 감소합니다. 즉 비타민 D를 올릴수록 당뇨병으로 가는 확률이 더 적었다는 거예요. 이 숫자를 듣고 이제 그럼 50을 내가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결핍 치료용과 유지용을 나눠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비타민 D 보충은 한 가지 용량을 평생 먹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집중적으로 올리는 시기가 있고요. 도달한 다음에 유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마치 목적지까지 가속하는 구간과 순항하는 구간이 다른 것처럼요. 먼저 대략적인 이론치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1000IU를 매일 먹으면 3개월 후 혈중 농도가 약 1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올라갑니다. 체중 70kg 비만이 아닌 분 기준이긴 해요. 결핍 교정기 처음 2-3개월입니다. 이 공식 적용해 보면요. 지금 내 비타민 D가 15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라고 하면 50 목표잖아요. 그러면 35 정도로 올려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한 3,500IU, 넉넉 잡아 4,000IU를 3개월간 드시면 50 근방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수치가 지금 30 정도야. 그러면 한 20 정도 올려야 되니까 하루에 2,000에서 2,500IU를 드셔야 되죠.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2-3개월 뒤에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론치니까요. 실제로는 장 흡수율, 체지방량, 유전적 차이 때문에 사실 조금 더 고용량을 드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에 도달했다면 이제 유지기에는 일반 성인 기준 1000에서 2000IU, 실내 생활이 많고 자외선 노출이 적은 우리 한국인 성인에서는 보통 2000IU 정도를 유지 용량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드시고요. 6개월이나 1년 간격으로 추적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이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드셔야 돼요. 2013년에 발표된 비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약동학 연구가 있는데요. 여기 나온 공식을 보면 체중 곱하기 원하는 상승폭 곱하기 2.5IU가 내가 추가로 먹어야 할 비타민 D 1일 용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0 정도를 더 올려야 한다. 목표치가. 그러면 70kg인 분이라면 3,500IU가 나오는데요. 100kg인 분이라면 5,000IU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20나노그램 per 밀리리터를 올리는데 체중이 30kg 더 나간다면 하루에 1,500IU 정도를 더 먹어야 한다는 걸 이 숫자로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체중에 비례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체적 희석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서 체지방과 체조직에 퍼져요. 그러니까 이게 많을수록 농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지방에 갇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갇히는 게 아니라 묽어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효소 병목 현상인데요. 이게 체중이 많이 나가면 즉 비만하면
따르면 간에서 비타민 D를 활성형으로 바꿔주는 효소인 CYP2R1의 발현이 약 30% 억제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더 많은데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그런 원리인 거죠. 그래서 체적 희석 그리고 효소 억제 요인 때문에 비만 환자는 보통 2배에서 3배 이상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드실 때요, 사실 꼭 같이 드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중에 좀 프리미엄급 보면 비타민 D랑 항상 이게 같이 있어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비타민 D는 활성형이 아니거든요. 활성형을 먹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비타민 D가 몸 안에서 활성형으로 전환되는 데 필요한 그 미네랄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만약에 내가 마그네슘이 부족한데 비타민 D만 고용량으로 투여하면 어차피 활성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효능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이 용량 올리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여기서 바로 정상적인 분이라면 이 생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야, 이렇게 고용량 먹는 거 괜찮을까? 사실 이 질문이야말로 저도 했었고, 지난 20년간 이 비타민 D 학계를 두 쪽으로 갈라놓은 논쟁의 핵심이죠.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타민 D는 주사로 맞아도 안 되고 고용량 먹을 필요도 없고 정말 그냥 적정량 있으면 된다, 햇빛 많이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시는 교수님도 있고,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의사분은 너무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고, 저도 궁금했고요. 실제 20년간 논쟁이 있었고 AI의 발달 덕분에 제가 관련된 논문을 싹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AI의 덕분으로 정리도 아주 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비타민 D 논쟁에 대해서 이 역사를 이해하려면 사실 그 두 진영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는 뼈 수호파, 그리고 하나는 햇빛 확장파입니다. 뼈 수호파는 본진이 미국 의학 한림원, 아주 유명하죠. IOM이에요. 미국 의학 한림원에서 2011년에 아주 역사적인 레포트가 나옵니다. 비타민 D의 확실한 효과는 딱 하나, 뼈 건강뿐이다. 그래서 혈중 20나노그램/ml면 충분하고 일반인은 한 600에서 800 IU 정도면 충분하다. 이 선언의 철학은 사실 명확합니다. RCT, 바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으로 입증된 것. 그러니까 관찰 연구, 연관성, 이런 연구 하나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작을 아예 인과관계를 본 연구만 믿겠다. 즉 아무리 많은 관찰 연구에서 비타민 D가 암을 줄이고 면역을 좋게 하고 대사를 좋게 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이거는 사실 관찰 연구지 인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겠다, 이거예요. 반대로요, 햇빛 확장파라고 제가 이름 지은 이 그룹은 보스턴 대학의 마이클 홀릭 교수가 시작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 이분이 없었으면 비타민 D 혁명 자체가 우리가 비타민 D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홀릭 교수는 1970년대에 비타민 D 활성형 을 규명하는 연구에 참여한 거의 원로 중에 원로인 연구자죠. 이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류는 수만 년간 적도 근처에서 햇빛을 충분히 보고 살았다. 그래서 그때 비타민 D 수치가 아마 거의 40에 60은 됐을 거다. 현대인의 실내 생활과 자외선 차단, 이게 비타민 결핍이라는 팬데믹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홀릭 교수와 그 동료들은 비타민 D가 사실 이게 뼈에만 좋은 게 아니라 암, 자가면역 질환, 감염, 심혈관 대사 질환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혈중 농도를 40에서 60 나노그램/ml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11년에 이 IOM에서 보고서가 나왔을 때 홀릭 교수는 이미 40년 전부터 비타민 D를 연구하고 있었잖아요. 내분비 학회를 통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충분 기준이 30 나노그램/ml 이상이고 이상적인 범위는 40에서 60이다. 어떻게 보면 같은 정통 학파에서 아주 다른 의견이 나와서 그때 디베이팅이 시작이 됐죠. 여기서부터 이제 정밀의학이 발달하면서 13년간의 공방이 이어집니다. 2010년대 중반쯤에 이 뼈 수호파에서 아주 강력한 연구가 나와요. 바로 역제이 곡선입니다. 덴마크 연구에서 24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했는데요. 사망 위험이 가장 낮은 비타민 D 수치가 28 나노그램/ml였고요. 50을 넘으니까 오히려 사망 위험이 다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뼈 수호파에서 봐라,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50 넘으면 오히려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햇빛 확장파에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꽤 날카로운 반론이에요. Reverse causality인데요. 역인과관계라는 거죠. 사실 IOM이 그동안 관찰 연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임상시험만 믿겠다 하다가 갑자기 관찰 연구에서 고용량이 안 좋은 걸로 나오니까 그 연구를 가지고 반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게 너네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관찰 연구야. 관찰 연구의 가장 큰 한계가 뭐냐면 비타민 D가 50 이상으로 나온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의사가 다른 중증 질환이 있어서 처방을 한 거더라. 비타민 D가 높아서 아팠던 게 아니라 아팠기 때문에 의사가 그걸 많이 처방해서 높았던 것처럼 보이는 착시라는 거죠. 그런데요, 2019년도에 뼈 수호파에게 유리한, 이건 진짜 RCT, 네, 이게 나옵니다. 바이탈 연구, 파인드 연구, 수만 명에게 비타민 D를 투여했어요. 그런데 암 사망률, 심혈관 사망률 다 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또 뼈 수호파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거 관찰 연구 아니고 진짜 임상시험 RCT인데 증명이 안 됐어. 그래서 또 햇빛 확장파가 반론을 하기를 과거 임상시험들의 실패 원인은 비타민 D의 무능력이 아니라 목표 혈중 농도 도달에 실패한 것이다. 약이 안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약을 충분히 안 썼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RCT들이 햇빛 확장파에게도 뭔가 무기를 줬어요. 파인드 연구에서 3200 IU를 5년간 투여해도 반대로 말하면 고용량 3200 IU를 먹었던 그룹에서는 심혈관 질환이나 암이 시간이 지나도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2023년에 결정적인 이 전환점이 나옵니다. 초기에 말했던 당뇨병 전 단계인 사람들 대상의 메타 분석. 그 연구에서 50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 당뇨병 발생 위험이 76% 감소한다. 이거는 이제 뼈 영역은 아니죠. 질환 영역에서 비타민 D 효과를 보여주는 RCT예요. 이게 RCT 기반의 데이터였기 때문에 뼈 수호파가 RCT로 증명 안 됐어 라는 것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가 증명한 것이 바로 소그룹 연구라고 하는데요. 바이탈이나 파인드 RCT 연구에서 실제 목표 농도에 도달한 그룹만 따로 봤더니 76% 당뇨병 예방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24년에요. 미국 내분비학회 가이드라인이 사실 좀 바뀌었습니다. 건강한 75세 미만의 성인에서는 일상적으로 비타민 D를 검사할 필요도 없고 고용량 보충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30 이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썼던 멘트마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홀릭고스, 그러니까 햇빛 확장파에서 또 가만히 있지 않고요. 2024년 가이드라인이 관찰 연구와 연관성 연구 전부 무시하고 RCT만 편향적으로 너무 중시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보수적인 2024년 그 가이드라인, 오히려 한 발 물러선 것 같은 그 가이드라인에서도 딱 하나 인정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햇빛 확장파와 뼈 수호파가 거의 유일하게 합의한 부분이거든요. 2024년 미국 내분비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건강한 일반 성인에게 검사할 필요도 없고 고용량 먹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말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당뇨병 전 단계 환자에게만큼은 3500 IU 수준의 경험적 비타민 D 보충을 조건부로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 너무 어렵죠. 뼈 수호파의 이 본거지인 내분비학회가 뼈가 아닌 질환에 대해서, 즉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 미국 할리먼에서 800 IU 정도, 600에서 800 IU 정도를 권장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4배가 넘는 용량이 언급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안정성 데이터를 우리가 근데 봐야겠죠. 과체중, 비만을 가진 당뇨병 전 단계 환자에게는 매일 4000 IU를 3년간 투여했을 때 고칼슘혈증, 고칼슘요증, 신장결석, 신장기능 저하, 이게 가짜 약을 먹은 사람이랑 비교했더니 부작용 발생 위험이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진짜 비타민 D를 복용한 그룹에서 전체적인 이상 반응 발생 빈도가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독성 임계치, 이건 정말 이미 독성 연구에서 알려져 있는 그 임계치가 있거든요. 15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은 독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50은
독성의 임계치 150의 3분의 1에 해당을 됩니다. 그래서 16년 추적한 후양적 연구를 보니까 120 미만에서는 사실 독성을 보인 환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연구가 있었죠. 결론적으로 20년간 이렇게 저렇게 싸웠는데 이게 우리가 관심 가질 부분은 당뇨병 전 단계인 분들은 비타민 D를 50 정도까지는 만드는 게 괜찮겠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다만 의학에서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주의하셔야죠. 비타민 D를 고용량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 비타민 D가 사실은 소변으로 칼슘 배출을 좀 늘려요. 그래서 메타 분석 보면요. 고칼슘료 위험이 64% 증가한 데이터가 있고요. 실제 결석 발생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결석 경험이 있으면 이 비타민 D를 보충하기 전에 고용량을 해야 한다면 소변 칼슘 검사를 먼저 하고 시작해라 이렇게 언급이 있습니다. 둘째는 칼슘 보충제를 같이 드시는 분들이에요. 모든 의약품들 골다공증 환자분이나 골감소증 있는 분들은 같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결석이 있었던 사람이다 하면 이런 형태가 훨씬 결석 위험을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는 좀 드물지만 CYP24A1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비타민 D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같은 용량을 드셔도 독성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많진 않지만 그래서 내 비타민 D 레벨 수치를 알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드시면서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원발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아니면 유육종증, 림프종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사실 고용량 보충하실 때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 비타민 D와 전립선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부 관찰 연구에서 비타민 D와 공격성 전립선암 연관이 이제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2024년 최신 메타 분석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없었다. 이건 미국 국립암 연구소도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당뇨병 전 단계로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신장 결석이나 칼슘 대사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면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5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을 목표로 보충하는 게 당뇨병 예방에 꽤 도움이 된다. 요게 이제 포인트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내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 이게 사실 출발점이죠. 얼마인지 알아야 얼마를 높일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용량을 설정하는데 기초 수준에 따라서 교정기 용량을 정합니다. 20 미만이면 3000에서 4000 IU, 20에서 30 사이라면 2500에서 2000 IU, 또 혹시 비만이신 경우라면 체중 기반 공식으로 좀 더 정밀하게 계산해서 채울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마그네슘 결핍이 있다, 아니면 조금 모르겠다, 그러면 마그네슘도 같이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3단계로 2-3개월 후에 재검을 해서 비타민 D 수치가 어느 정도 목표 50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하고요. 도달했으면 유지기로 전환, 그러니까 2000 IU 정도 드시고 안 됐으면 용량을 다시 좀 더 조정하시면 됩니다. 4단계는 이 유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죠. 그래서 2000 IU 정도 드시면서 6개월에서 1년 뒤에 한번 확인하고 어떤 경우든 10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는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4000 IU 넘는 분들은 혈중 칼슘이나 소변 칼슘도 같이 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핵심은 이게 정해진 용량을 맹목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내 혈중 농도를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용량을 찾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비타민 D 용량의 논쟁은 적어도 당뇨병 전 단계에서는 끝났다. 뼈 수호파와 햇빛 확장파는 여전히 일반 건강인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싸울 거예요. 하지만 당뇨병 전 단계라는 특수한 그룹에서는 뼈 수호파인 이 보수 진영조차 3500 IU 복용을 인정했고 76%라는 당뇨 위험 감소 숫자가
양쪽 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비타민 D를 약국에서 사 먹는 건강기능식품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당뇨병 예방에 있어서는 이게 의약품이 되겠다. 그래서 양리학적 중재가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은 체중에 맞춰서 그리고 목표치에 맞춰서 용량을 계산하고 혈중 농도를 추적 관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당뇨병 전 단계에 사실 비타민 D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했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봤을 때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 분들, 여자분들은 라면, 마라탕, 떡볶이를 줄이시면 금방 정상이 되고요. 남자분들은 제육볶음, 돈가스, 라면, 봉지과자 줄이시면 좋아집니다. 이 부분도 잊지 않으시고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